1504년 늦은 봄, 창경궁의 밤이었습니다. 노대비의 처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젊은 국왕이 성큼 다가섰습니다. 조모와 손자 사이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의 입술이 떨리며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할마마마께서 제 어머니를 죽이셨습니까? 66해를 살아온 여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했다는 대비. 그러나 세상은 그녀를 오직 한 가지 이름으로만 기억합니다. 며느리를 죽인 시어머니. 정말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오해받은 여인 인수대비의 진짜 얼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1454년 한양 경복궁. 18소녀 한씨가 붉은 예복을 입고 가마에서 내렸다. 상대는 세자 도원군, 갓 왕위에 오른 세조의 맏아들이었다. 혼례청 앞에 늘어선 상궁들의 눈길이 한씨에게 쏠렸다. 한씨의 아버지 한학은 명나라 조정에까지 이름이 알려진 외교의 중신이었다. 딸을 세자빈으로 들이는 이 혼사는 가문의 정점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 혼인 첫날 밤, 도원군이 조용히 물었다. 궁 생활이 두렵지 않습니까? 한씨가 고개를 저었다.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낯설 뿐입니다. 도원군이 웃었다. 그 웃음이 다정했다고 훗날 궁인들이 전했다. 혼인 생활은 5해 동안 이어졌다. 그 사이 2 아들과 딸 하나가 태어났다. 월산군, 명숙공주, 그리고 막내 자을산군이었다. 세자빈의 처소에는 늘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궁인들은 세자 내외의 금슬이 유난히 좋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1457년 가을, 도원군이 갑작스레 자리에 누웠다. 시름시름 앓던 병세는 좀처럼 낫지 않았다. 한씨는 밤마다 남편의 머리맡을 지켰다. 어이가 고개를 저으며 물러가는 날이 잦아졌다. 도원군이 마른 손으로 한씨의 손을 잡았다.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숨이 잦아들었다. 20살, 한씨는 청상의 몸이 되었다. 세자빈이었던 그는 하루아침에 왕세자의 미망인이 되었다. 궁의 예우는 이전 같지 않았다. 시아버지 세조는 며느리를 딱하게 여겼지만 권력의 셈법은 인정에 머무르지 않았다. 왕위는 시동생 예종에게 넘어갔다. 한씨는 새 아이를 데리고 사가로 물러났다. 밤이면 아이들을 재우며 한씨는 책을 펼쳤다. 경전을 읽고 시를 짓는 것이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궁인 하나가 물었다. 어찌 그리 열심히 글을 읽으십니까? 한씨가 답했다. 여인의 힘은 칼이 아니라 글에서 나온다고 배웠습니다. 그 말이 훗날 그가 쓸 책의 씨앗이 되리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1469년 예종이 재위 16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후계를 둘러싼 조정의 셈법이 빠르게 움직였다. 한명회를 비롯한 원로 대신들의 뜻이 모인 곳은 한씨의 둘째 아들 13살 자을산군이었다. 그날 저녁 한씨의 처소에 다급한 발걸음이 이어졌다. 대비마마, 아드님이 보위에 오르십니다. 한씨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나직이 물었다.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며칠 뒤 자을산군은 성종으로 즉위했다. 청상의 세자빈이었던 한씨는 하루아침에 임금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러나 궁의 서열은 그의 뜻대로 흐르지 않았다. 왕실의 가장 큰 어른 자리는 시어머니 정의영후의 것이었다. 수렴 청정의 권한도, 실질적인 정치의 무게도 정의영후에게 있었다. 한씨는 왕대비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정작 권력의 중심에서는 한 걸음 비켜서 있었다. 인트로. 1504년 늦은 봄, 창경궁의 밤이었습니다. 노대비의 처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젊은 국왕이 성큼 다가섰습니다. 조모와 손자 사이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의 입술이 떨리며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할마마마께서 제 어머니를 죽이셨습니까? 66해를 살아온 여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했다는 대비. 그러나 세상은 그녀를 오직 한 가지 이름으로만 기억합니다. 며느리를 죽인 시어머니. 정말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인사말.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오해받은 여인 인수대비의 진짜 얼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1454년 한양 경복궁. 18소녀 한씨가 붉은 예복을 입고 가마에서 내렸다. 상대는 세자 도원군, 갓 왕위에 오른 세조의 맏아들이었다. 혼례청 앞에 늘어선 상궁들의 눈길이 한씨에게 쏠렸다. 한씨의 아버지 한학은 명나라 조정에까지 이름이 알려진 외교의 중신이었다.
딸을 세자빈으로 들이는 이 혼사는 가문의 정점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 혼인 첫날 밤, 도원군이 조용히 물었다. 궁 생활이 두렵지 않습니까? 한씨가 고개를 저었다.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낯설 뿐입니다. 도원군이 웃었다. 그 웃음이 다정했다고 훗날 궁인들이 전했다. 혼인 생활은 5해 동안 이어졌다. 그 사이 2 아들과 딸 하나가 태어났다. 월산군, 명숙공주, 그리고 막내 자을산군이었다. 세자빈의 처소에는 늘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궁인들은 세자 내외의 금슬이 유난히 좋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1457년 가을, 도원군이 갑작스레 자리에 누웠다. 시름시름 앓던 병세는 좀처럼 낫지 않았다. 한씨는 밤마다 남편의 머리맡을 지켰다. 어이가 고개를 저으며 물러가는 날이 잦아졌다. 도원군이 마른 손으로 한씨의 손을 잡았다.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숨이 잦아들었다. 20살, 한씨는 청상의 몸이 되었다. 세자빈이었던 그는 하루아침에 왕세자의 미망인이 되었다. 궁의 예우는 이전 같지 않았다. 시아버지 세조는 며느리를 딱하게 여겼지만 권력의 셈법은 인정에 머무르지 않았다. 왕위는 시동생 예종에게 넘어갔다. 한씨는 새 아이를 데리고 사가로 물러났다. 밤이면 아이들을 재우며 한씨는 책을 펼쳤다. 경전을 읽고 시를 짓는 것이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궁인 하나가 물었다. 어찌 그리 열심히 글을 읽으십니까? 한씨가 답했다. 여인의 힘은 칼이 아니라 글에서 나온다고 배웠습니다. 그 말이 훗날 그가 쓸 책의 씨앗이 되리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1469년 예종이 제위 16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후계를 둘러싼 조정의 셈법이 빠르게 움직였다. 한명회를 비롯한 원로 대신들의 뜻이 모인 곳은 한씨의 둘째 아들 13살 자을산군이었다. 그날 저녁 한씨의 처소에 다급한 발걸음이 이어졌다. 대비마마, 아드님이 보위에 오르십니다. 한씨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나직이 물었다.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며칠 뒤 자을산군은 성종으로 즉위했다. 청상의 세자빈이었던 한씨는 하루아침에 임금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러나 궁의 서열은 그의 뜻대로 흐르지 않았다. 왕실의 가장 큰 어른 자리는 시어머니 정의영후의 것이었다. 수렴 청정의 권한도, 실질적인 정치의 무게도 정의영후에게 있었다. 한씨는 왕대비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정작 권력의 중심에서는 한 걸음 비켜서 있었다. 1474년 봄, 창덕궁, 성종의 첫 왕비 공혜영후가 병상에서 눈을 감았다. 한명회의 딸이었던 그는 자식 없이 짧은 생을 마쳤다. 궁 안에는 다음 국모가 누가 될 것인지를 둘러싼 조심스러운 시선들이 오갔다. 그 무렵 이미 성종의 마음을 사로잡은 후궁이 있었다. 숙의 윤씨였다. 판봉상 시사 윤기견의 딸로 검소하고 조용한 태도로 궁인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다. 새 대비 앞에 나아갈 때마다 윤씨는 몸가짐을 낮추었다. 왕대비마마, 소첩 인사 올립니다. 인수대비는 그런 며느리를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은 흠잡을 데가 없었다. 1476년 윤씨는 왕비로 책봉되었다. 같은 해 겨울 원자가 태어났다. 훗날 연산군이라 불릴 아이였다. 궁궐 전체가 경사에 들떴다. 인수대비 역시 손자의 탄생을 반겼다. 대통을 이을 아이가 태어났으니 이보다 큰 경사가 없습니다. 그가 상궁에게 남긴 말이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듬해 봄, 궁 안에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후궁 귀인권 씨의 처소에 업문으로 쓰인 투서 한 장이 날아든 것이다. 투서에는 다른 두 후궁이 왕비와 원자를 해치려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조사가 시작되자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투서를 꾸민 것은 다름 아닌 왕비 윤 씨의 친정어머니와 궁인들이었다. 인수대비는 그 보고를 듣고 낯빛이 굳었다. 어찌 국무의 자리에서 이런 일을 벌인단 말인가. 곁에 있던 정의영후가 나직이 답했다. 사람의 속은 것과 다른 법이지요. 두 대비의 시선이 조용히 마주쳤다. 그날 이후 인수대비의 마음속에서 며느리를 향한 신뢰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윤 씨는 여전히 표면적으로는 흠 없는 국모였다. 조회에 나설 때마다 예를 다했고 원자를 향한 애정도 깊었다. 그러나 인수대비는 더 이상 예전처럼 마음을 놓지 못했다. 상궁에게 넌지시 물었다. 요즘 중전의 처소 안팎을 눈여겨보아라. 겉으로 드러난 흠은 없었지만 궁 안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성종이 인수대비를 찾아 조용히 말했다. 어마마마,
요즘 중전의 태도가 마음에 걸립니다. 인수대비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아직은 지켜볼 때입니다. 성급히 움직이면 원자에게도 화가 미칩니다. 그러나 그 말과 달리 인수대비의 마음속 저울은 이미 조금씩 기울고 있었다. 왕실의 안정을 지키려는 노련한 판단과 며느리를 향한 실망이 뒤섞인 시간이었다. 1479년 여름, 창덕궁 안쪽 처소에서 상궁 하나가 비명을 삼켰다. 왕비 윤 씨의 처소를 정리하던 중 비상봉지와 알 수 없는 부적이 발견된 것이다. 손이 떨렸다. 이 일을 어찌 아뢰어야 하나. 보고는 곧장 성종에게 올라갔다. 성종의 얼굴이 굳었다. 후궁을 해치려는 뜻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것을 지니고 있단 말인가. 인수대비 역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낯빛이 어두워졌다. 지난 겨울의 투서 사건이 다시 머릿속을 스쳤다. 그때는 넘어갔으나 이번에는 넘길 수 없는 일이었다. 며칠 뒤 6월 초하루 왕비의 생일이었다. 성종은 그날 중전의 처소를 찾지 않았다. 윤 씨는 늦은 밤 홀로 술상을 물리며 나인에게 말했다. 주상께서 오늘조차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다음 날 윤 씨가 성종의 처소로 향했다. 어찌 제 생일에도 발걸음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언성이 높아졌고 몸싸움 끝에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이 남았다. 그 자국을 본 순간 성종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었다. 감히 지존의 용안에 상처를 내다니. 그날로 성종은 대신들을 불러 모았다. 중전을 패하겠다. 조정이 술렁였다. 국모를 함부로 패할 수 없다는 상소가 빗발쳤다. 그러나 성종의 뜻은 흔들리지 않았다. 인수대비의 처소에 성종이 찾아왔다. 어마마마, 소자의 뜻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인수대비는 오래 침묵했다. 주상의 뜻이 그러하다면 나 또한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원자의 앞날을 생각하십시오. 성종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 담겨 있었다. 6월 2일, 중궁 폐출의 교서가 내려졌다. 윤 씨는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 사가로 물러났다. 두 아들, 원자와 갓난 차남은 궁에 남겨졌다. 어미와 자식이 생이별하는 순간이었다. 윤 씨는 대전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다. 원자만은 제 곁에 두게 해주소서. 그러나 답은 없었다. 궁에 남겨진 젖먹이 차남은 100일도 되지 않아 원인 모를 병으로 숨을 거두었다. 그 소식이 사가에 전해지자 윤 씨는 며칠을 식음을 전폐했다. 인수대비 역시 그 소식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어린 것에게 무슨 죄가 있었겠는가. 그러나 이미 벌어진 폐출을 되돌릴 방법은 없었다. 조정의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대신들 사이에서는 원자의 생모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목소리와 국모의 자리를 욕되게 한 죄를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섰다. 인수대비와 정영훈은 성종과 함께 폐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자리에 나서야 했다. 왕실의 어른들이 나서서 신하들을 설득하는 이례적인 광경이었다. 1479년 여름, 창덕궁 안쪽 처소에서 상궁 하나가 비명을 삼켰다. 왕비 윤 씨의 처소를 정리하던 중 비상봉지와 알 수 없는 부적이 발견된 것이다. 손이 떨렸다. 이 일을 어찌 아뢰어야 하나. 보고는 곧장 성종에게 올라갔다. 성종의 얼굴이 굳었다. 후궁을 해치려는 뜻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것을 지니고 있단 말인가. 인수대비 역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낯빛이 어두워졌다. 지난 겨울의 투서 사건이 다시 머릿속을 스쳤다. 그때는 넘어갔으나 이번에는 넘길 수 없는 일이었다. 며칠 뒤 6월 초하루 왕비의 생일이었다. 성종은 그날 중전의 처소를 찾지 않았다. 윤 씨는 늦은 밤 홀로 술상을 물리며 나인에게 말했다. 주상께서 오늘조차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다음 날 윤 씨가 성종의 처소로 향했다. 어찌 제 생일에도 발걸음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언성이 높아졌고 몸싸움 끝에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이 남았다. 그 자국을 본 순간 성종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었다. 감히 지존의 용안에 상처를 내다니. 그날로 성종은 대신들을 불러 모았다. 중전을 패하겠다. 조정이 술렁였다. 국모를 함부로 패할 수 없다는 상소가 빗발쳤다. 그러나 성종의 뜻은 흔들리지 않았다. 인수대비의 처소에 성종이 찾아왔다. 어마마마, 소자의 뜻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인수대비는 오래 침묵했다. 주상의 뜻이 그러하다면 나 또한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원자의 앞날을 생각하십시오. 성종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 담겨 있었다. 6월 2일,
중궁 폐출의 교서가 내려졌다. 윤 씨는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 사가로 물러났다. 두 아들, 원자와 갓난 차남은 궁에 남겨졌다. 어미와 자식이 생이별하는 순간이었다. 윤 씨는 대전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다. 원자만은 제 곁에 두게 해주소서. 그러나 답은 없었다. 궁에 남겨진 젖먹이 차남은 100일도 되지 않아 원인 모를 병으로 숨을 거두었다. 그 소식이 사가에 전해지자 윤 씨는 며칠을 식음을 전폐했다. 인수대비 역시 그 소식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어린 것에게 무슨 죄가 있었겠는가. 그러나 이미 벌어진 폐출을 되돌릴 방법은 없었다. 조정의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대신들 사이에서는 원자의 생모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목소리와 국모의 자리를 욕되게 한 죄를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섰다. 인수대비와 정영훈은 성종과 함께 폐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자리에 나서야 했다. 왕실의 어른들이 나서서 신하들을 설득하는 이례적인 광경이었다. 폐위된 윤 씨는 사가에서 3년의 시간을 보냈다. 그 사이 조정에서는 그의 처우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원자의 생모라는 이유로 죽음만은 면해야 한다는 신료들이 있었고, 국모의 도리를 저버린 죄를 엄히 물어야 한다는 신료들도 있었다. 궁 안에서는 여전히 윤 씨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이 가시지 않았다. 후궁숙의 엄씨와 수경정 씨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윤 씨의 행실을 조정해 고했다. 저 여인은 지금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 하옵니다. 그런 말들이 성종의 귀에 거듭 들어갔다. 1482년 여름, 조정에 새로운 보고가 올라왔다. 패서인 윤 씨가 사가에서도 여전히 원망과 저주의 말을 입에 담고 있다는 것이었다. 성종이 대신들을 불러 물었다. 이대로 두어도 되겠는가? 좌우의 신료들이 각기 다른 답을 내놓았다. 그러나 성종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다. 인수대비는 그날 밤 홀로 불경을 펼쳤다. 손끝이 떨렸다. 며느리였던 이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다. 그러나 그는 끝내 나서지 않았다. 주상의 결단이니 내가 가로막을 일이 아니다. 그 침묵이 훗날 그를 향한 가장 무거운 오해의 씨앗이 되리라는 것을 그때는 알 수 없었다. 8월 16일 성종은 형리 이세좌를 보내 사약을 내리라 명했다. 사가의 마당에 이세좌가 들어섰을 때 윤 씨는 이미 예감한 듯 담담히 앉아 있었다. 어명이요. 짧은 한마디에 윤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원자에게 이 어미의 마지막 말을 전해주시오. 그러나 그 말은 끝내 전해지지 못했다. 사약을 마신 윤 씨는 그날 숨을 거두었다. 조선 역사상 왕비가 사사된 첫 사건이었다. 소식은 삽시간에 궁 안팎으로 퍼졌다. 인수대비는 그 소식을 듣고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이 결정이 온전히 성종 한 사람의 뜻이었는지 아니면 두 대비의 뜻이 더해진 것이었는지는 실록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다. 다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남았다. 폐위의 교서도 사사의 어명도 모두 임금의 이름으로 내려졌다는 것이다. 훗날 세간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인수대비가 며느리를 미워해 사약을 내리게 했다는 소문이었다. 그 소문은 야사와 이야기책을 타고 몸집을 불려나갔다. 정작 그날 밤 사가의 마당에 서 있던 것은 임금의 명을 받든 형리 한 사람뿐이었다. 궁궐의 시간은 다시 흘렀다. 원자는 여전히 생모의 죽음을 모른 채 자라고 있었다. 그러나 이 비극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20해 가까운 시간이 지난 뒤 장성한 원자가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될 날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1494년 겨울, 성종이 눈을 감았다. 23해를 다스린 임금의 뒤를 이어 원자가 보위에 올랐다. 연산군이었다. 즉위식 날, 새 임금은 대전 앞에서 신하들의 할애를 받았다. 그러나 그의 곁에는 친모가 아닌 정연왕후가 어머니의 자리에 서 있었다. 연산군은 오랫동안 정연왕후를 생모로 알고 자랐다. 궁인들 누구도 감히 진실을 입에 담지 못했다. 성종이 살아생전 원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 엄히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연산군은 총명했으나 어딘가 불안정한 기질을 지녔다는 평이 있었다. 즉위 초 연산군은 큰 문제 없이 정사를 이끌었다. 인수대비는 손자의 치세를 지켜보며 안도했다. 주상이 선왕의 뜻을 잘 이어가고 있으니 다행이다. 그러나 그 평온 아래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균열이 자리하고 있었다. 즉위한 지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연산군의 귀에 낯선 이야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훈구 대신 중 한 사람인 임사홍이 은밀히 예시를 흘렸다는 말이 전해진다. 전하의 생모는 정연왕후가 아니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연산군은 믿지 않았다. 그러나 의혹은 한번 심어지면
쉬이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다. 1504년 초 연산군은 마침내 실록의 옛 기록을 뒤지게 했다. 사관들이 두려워하며 옛 문서를 올렸다. 그 안에는 패비 윤 씨의 패출과 사사에 관한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연산군의 손이 문서를 쥔 채 떨렸다. 이것이 진정 내 어머니의 이야기란 말인가. 진실을 마주한 연산군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달라졌다. 편전에 나선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날카로워졌다. 내 어머니를 죽음으로 몬 자들이 누구인가. 낱낱이 고하라. 신료들은 서로 눈치를 살피며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인수대비는 손자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느끼고 있었다. 무난 인사를 올리러 온 연산군의 눈빛이 예전과 같지 않았다. 할마마마, 요즘 옛 기록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인수대비의 가슴이 서늘해졌다. 무엇을 살피고 있느냐고 묻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궁 안의 공기가 조금씩 무거워졌다. 오래도록 조정을 지켜온 훈구, 대신들 사이에서도 불안한 기색이 감돌았다. 패비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렸던 이들은 서로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날의 일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다. 인수대비는 이미 68배 노구였다. 평생을 궁중 정치의 한복판에서 살아온 그였지만 손자의 눈빛에서 읽히는 것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위협이었다.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늘어갔다. 1494년 겨울, 성종이 눈을 감았다. 23해를 다스린 임금의 뒤를 이어 원자가 보위에 올랐다. 연산군이었다. 즉위식 날, 새 임금은 대전 앞에서 신하들의 할애를 받았다. 그러나 그의 곁에는 친모가 아닌 정연왕후가 어머니의 자리에 서 있었다. 연산군은 오랫동안 정연왕후를 생모로 알고 자랐다. 궁인들 누구도 감히 진실을 입에 담지 못했다. 성종이 살아생전 원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 엄히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연산군은 총명했으나 어딘가 불안정한 기질을 지녔다는 평이 있었다. 즉위 초 연산군은 큰 문제 없이 정사를 이끌었다. 인수대비는 손자의 치세를 지켜보며 안도했다. 주상이 선왕의 뜻을 잘 이어가고 있으니 다행이다. 그러나 그 평온 아래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균열이 자리하고 있었다. 즉위한 지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연산군의 귀에 낯선 이야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훈구 대신 중 한 사람인 임사홍이 은밀히 예시를 흘렸다는 말이 전해진다. 전하의 생모는 정연왕후가 아니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연산군은 믿지 않았다. 그러나 의혹은 한번 심어지면 쉬이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다. 1504년 초 연산군은 마침내 실록의 옛 기록을 뒤지게 했다. 사관들이 두려워하며 옛 문서를 올렸다. 그 안에는 패비 윤 씨의 패출과 사사에 관한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연산군의 손이 문서를 쥔 채 떨렸다. 이것이 진정 내 어머니의 이야기란 말인가. 진실을 마주한 연산군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달라졌다. 편전에 나선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날카로워졌다. 내 어머니를 죽음으로 몬 자들이 누구인가. 낱낱이 고하라. 신료들은 서로 눈치를 살피며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인수대비는 손자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느끼고 있었다. 무난 인사를 올리러 온 연산군의 눈빛이 예전과 같지 않았다. 할마마마, 요즘 옛 기록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인수대비의 가슴이 서늘해졌다. 무엇을 살피고 있느냐고 묻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궁 안의 공기가 조금씩 무거워졌다. 오래도록 조정을 지켜온 훈구, 대신들 사이에서도 불안한 기색이 감돌았다. 패비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렸던 이들은 서로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날의 일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다. 인수대비는 이미 68배 노구였다. 평생을 궁중 정치의 한복판에서 살아온 그였지만 손자의 눈빛에서 읽히는 것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위협이었다.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늘어갔다. 1504년 3월, 마침내 폭풍이 몰아쳤다. 연산군은 생모의 죽음에 관련된 이들을 색출하라는 명을 내렸다. 20해도 더 지난 일이었으나 그의 분노는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다. 가장 먼저 화살이 향한 곳은 이미 세상을 떠난 한 명이었다. 죽은 자의 무덤이 파헤쳐지고 관이 열렸다. 부관 참씨라는 극형이었다. 살아있는 이들 역시 화를 피하지 못했다. 사약을 전했던 이세좌가 끌려와 처형당했다. 성종의 후궁이었던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도 붙잡혀왔다. 두 사람은 오래전 패비 윤씨를 모함했다는 이유로 국문을 받았다. 고문이 이어졌고 끝내 두 사람 모두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다름 아닌 인수대비와 가까이 지내던 후궁들이었다. 궁 안에는 피비린내가 가시지 않았다. 대신들은 등청할 때마다 오늘은 누구의 이름이 불릴지 몰라 전전긍긍했다. 인수대비의 처소를 드나들던 상궁과 나인들의 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화를 입을까 두려워 발길을 끄는 이들이 많았다. 인수대비는 처소 깊은 곳에서 홀로 지내는 날이 많아졌다. 한때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대비로 불리던 그였다. 그러나 이제는 손자의 다음 명이 어디로 향할지 그저 지켜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어느 날 상궁이 조심스레 아뢰었다. 대비마마, 바깥 사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인수대비가 나직이 답했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니구나. 한때 조정의 셈법을 좌우하던 그의 목소리는 이제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처지가 되어 있었다. 연산군의 숙청은 갈수록 범위를 넓혀갔다. 폐비 사건과 조금이라도 연이 닿은 이들이 하나둘 불려나갔다. 훈구 대신들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가셨다. 성종대의 원로들이 세운 조정의 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인수대비를 지켜줄 수 있었던 이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스스로 몸을 사리고 있었다. 시어머니 정영우는 오래전에 세상을 뜬 뒤였다. 함께 조정을 이끌던 대신들도 하나둘 곁을 떠나갔다. 왕실 최고 어른이었던 그가 이제는 궁 안에서 가장 고립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봄이 깊어가는데도 인수대비의 처소에는 냉기가 가시지 않았다. 손자의 발걸음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의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그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1504년 늦봄의 밤, 창경궁이 고요했다. 그 고요를 깨고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인수대비의 처소로 향했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연산군이었다. 상궁들이 놀라 물러섰다. 주상 전하, 이 야심한 시각에 어인 일이시옵니까? 그러나 연산군은 아무 대답 없이 곧장 안으로 들어섰다. 인수대비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연산군의 눈빛을 마주한 순간 그 몸짓이 멈췄다. 할마마마,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으나 떨리고 있었다. 인수대비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무엇이든 물어보아라. 연산군이 한 걸음 다가섰다. 제 어머니가 왜 죽어야 했습니까? 할마마마께서는 그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으셨습니까? 인수대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주상, 그 일은 선왕의 뜻이었다. 나는 그저... 연산군이 말을 끊었다. 그저 지켜만 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상궁들은 감히 숨소리도 내지 못했다. 연산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할마마마께서는 제 어머니를 미워하셨습니다. 그것을 궁 안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인수대비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주상, 지금 이러시면 아니 된다. 그 순간 연산군이 앞으로 몸을 밀었다. 노쇠한 인수대비의 몸이 크게 휘청였다. 놀란 상궁들이 비명을 삼키며 달려들었다. 대비마마, 인수대비는 바닥에 주저앉듯 쓰러졌다. 연산군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처소를 떠났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상궁들이 인수대비를 부축했다. 마마, 괜찮으시옵니까? 인수대비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 자신이 키워낸 손자에게 이런 일을 당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다. 이 밤의 일은 궁 안에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퍼져나갔다.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는 이야기였으나 궁인들의 눈빛 속에는 이미 그날의 충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왕실 최고 어른이 임금에게 봉변을 당했다는 사실은 조선 왕조 어디에도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날 이후 인수대비는 처소 밖으로 나서지 않았다. 몸에는 눈에 띄는 상처가 남았고 마음의 상처는 그보다 깊었다. 평생 지켜온 위엄과 권위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반대하지 않았던 그 침묵의 대가를 이제야 온전히 마주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인수대비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어이들이 분주히 드나들었으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상궁이 탕약을 올릴 때마다 인수대비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되었다. 이제 그것으로 무엇이 나아지겠느냐. 궁 밖에서는 연산군의 숙청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소식조차 인수대비에게는 더 이상 무겁게 다가오지 않았다. 이미 그의 마음은 궁중 정치에서 완전히 떠나 있었다. 평생을 붙잡고 있던 권력의 무게를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정신이 잠시 맑아진 인수대비가 상궁을 불렀다. 내가 쓴 책이 아직 남아있느냐.
상궁이 서둘러 내운을 가져왔다. 인수대비는 마른 손으로 책장을 어루만졌다. 여인의 힘은 칼이 아니라 글에서 나온다. 내 글이 믿고 살았다.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다. 그는 오래전 젊은 세자빈이었던 시절을 떠올렸다. 남편을 잃고 새 아이를 홀로 키우던 밤들, 글을 읽으며 버텼던 시간들, 아들이 임금이 되던 날의 벅찬 마음까지, 그 모든 것이 결국 손자의 손에 무너지는 순간을 향해 흘러왔다는 사실이 서글펐다. 날이 갈수록 숨소리가 옅어졌다. 상궁들은 밤낮으로 자리를 지켰다. 마마, 조금만 더 힘을 내시옵소서. 인수대비는 희미하게 웃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오래 버텼다. 이제는 쉴 때가 되었구나. 1504년 4월, 인수대비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향년 66이었다. 궁 안에는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들과 안도하는 이들이 뒤섞여 있었다. 연산군은 조모의 상례를 형식적으로 치렀을 뿐 깊은 애도의 뜻을 보이지 않았다는 평이 후대에 전해진다.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대비로 불리던 여인의 죽음이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화려하지도 존엄하지도 않았다. 평생 쌓아 올린 권위가 손자 한 사람의 분노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진 뒤였다. 인수대비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갑자사와의 피바람은 멈추지 않았다. 마치 그의 죽음이 아무런 매듭도 되지 못한 것처럼 조정의 숙청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다. 그러나 정작 이 모든 비극의 시작에 있었던 여인의 진짜 얼굴은 아직 아무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있었다. 인수대비가 세상을 떠나기 여러 해 전, 그는 종종 젊은 시절의 기록을 다시 꺼내 읽었다. 1475년, 아직 며느리 윤씨가 왕비의 자리에 있던 무렵이었다. 인수대비는 붓을 들고 오랫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여인에게 학문이 무슨 소용이냐고 묻는 이들이 있었다. 그러나 인수대비의 생각은 달랐다. 며느리에게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다. 배움이 없는 여인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스스로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알아야 집안을 지킬 수 있다. 그 믿음을 담아 완성한 책이 내운이었다. 내운에는 효를 다하는 법, 부부 사이의 예, 자식과 며느리를 가르치는 도리, 친족 간의 화목, 검소한 살림살이까지 담겼다. 완성된 책을 손에 든 인수대비는 오랫동안 그 책장을 넘겼다. 이것이 내가 이 궁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칼이 아니라 글로 남기는 것. 이 책은 훗날 조선 왕실 여인들이 배우는 교재가 되었다. 그러나 정작 세상은 그 사실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오직 하나, 며느리를 죽음으로 몬 시어머니라는 이름뿐이었다. 인수대비는 그 오해를 알면서도 굳이 해명하려 하지 않았다. 궁중의 법도는 침묵을 미덕으로 여겼다. 스스로 옳다고 밝히기보다 그저 맡은 자리에서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이 그가 배운 전부였다. 그러나 침묵은 때로 가장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한다. 폐비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갑자사화가 몰아쳤을 때도 인수대비는 끝내 자신의 입장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훗날 손자의 분노 앞에서 스스로를 지켜줄 아무런 방패도 되지 못했다. 말년의 어느 밤, 인수대비는 상궁에게 조용히 물었다. 세상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상궁은 감히 답하지 못했다. 인수대비는 스스로 답했다. 아마도 무서운 시어머니로 기억하겠지. 그것이 온전한 진실이 아니라 해도 말이다. 그의 생애를 돌아보면 두 개의 얼굴이 나란히 존재했다. 하나는 그를 사랑하고 후학을 가르치던 학자의 얼굴이었고, 다른 하나는 왕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냉정한 선택 앞에 침묵하던 권력자의 얼굴이었다. 어느 쪽도 거짓이 아니었으나 세상은 오직 후자만을 기억했다. 인수대비의 삶은 결국 하나의 물음으로 남았다. 학식 높은 여인이 어떻게 그토록 냉혹한 시어머니로만 기억되었는가? 그 답을 찾으려면 사람들이 오랫동안 믿어온 이야기부터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다. 인수대비가 세상을 떠나기 여러 해 전, 그는 종종 젊은 시절의 기록을 다시 꺼내 읽었다. 1475년, 아직 며느리 윤씨가 왕비의 자리에 있던 무렵이었다. 인수대비는 붓을 들고 오랫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여인에게 학문이 무슨 소용이냐고 묻는 이들이 있었다. 그러나 인수대비의 생각은 달랐다. 며느리에게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다. 배움이 없는 여인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스스로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알아야 집안을 지킬 수 있다. 그 믿음을 담아 완성한 책이 내운이었다. 내운에는 효를 다하는 법, 부부 사이의 예, 자식과 며느리를 가르치는 도리, 친족 간의 화목, 검소한 살림살이까지 담겼다. 완성된 책을 손에 든 인수대비는 오랫동안
그 책장을 넘겼다. 이것이 내가 이 궁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칼이 아니라 글로 남기는 것. 이 책은 훗날 조선 왕실 여인들이 배우는 교재가 되었다. 그러나 정작 세상은 그 사실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오직 하나, 며느리를 죽음으로 몬 시어머니라는 이름뿐이었다. 인수대비는 그 오해를 알면서도 굳이 해명하려 하지 않았다. 궁중의 법도는 침묵을 미덕으로 여겼다. 스스로 옳다고 밝히기보다 그저 맡은 자리에서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이 그가 배운 전부였다. 그러나 침묵은 때로 가장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한다. 폐비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갑자사화가 몰아쳤을 때도 인수대비는 끝내 자신의 입장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훗날 손자의 분노 앞에서 스스로를 지켜줄 아무런 방패도 되지 못했다. 말년의 어느 밤, 인수대비는 상궁에게 조용히 물었다. 세상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상궁은 감히 답하지 못했다. 인수대비는 스스로 답했다. 아마도 무서운 시어머니로 기억하겠지. 그것이 온전한 진실이 아니라 해도 말이다. 그의 생애를 돌아보면 두 개의 얼굴이 나란히 존재했다. 하나는 그를 사랑하고 후학을 가르치던 학자의 얼굴이었고, 다른 하나는 왕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냉정한 선택 앞에 침묵하던 권력자의 얼굴이었다. 어느 쪽도 거짓이 아니었으나 세상은 오직 후자만을 기억했다. 인수대비의 삶은 결국 하나의 물음으로 남았다. 학식 높은 여인이 어떻게 그토록 냉혹한 시어머니로만 기억되었는가? 그 답을 찾으려면 사람들이 오랫동안 믿어온 이야기부터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다. 세간에는 오랫동안 하나의 이야기가 전해져 왔다. 인수대비가 며느리 셋을 죽음으로 몰았다는 이야기였다. 무서운 시어머니, 며느리를 셋이나 해친 여인이라는 이미지가 수백 년을 건너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그러나 실록을 근거로 하나씩 짚어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성종의 왕비는 평생 셋이었다. 첫 왕비 공혜왕후는 자식 없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죽음에 인수대비가 관여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셋째 왕비 정영왕후는 인수대비보다 오래 살아남아 훗날 중종의 어머니가 되었다. 정사로 확인되는 죽음은 단 하나, 폐비 윤씨뿐이다. 그마저도 폐위와 사사 모두 성종실록에는 임금 자신의 결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손톱 자국이 남은 날 폐위를 명한 것도, 3년 뒤 사약을 내리라 한 것도 모두 성종이었다. 인수대비가 그 결정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기록은 있지만 스스로 사사를 명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면 며느리 셋을 죽였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답은 정사가 아니라 야사에 있다. 연려실기술을 비롯한 후대의 기록들이 인수대비를 폐비 사건의 주동자로 그려내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점점 더 극적으로 부풀려졌다. 흥미로운 점은 정작 그날 사가의 마당에 서 있던 것은 임금의 명을 받든 형리 한 사람뿐이었다는 사실이다. 인수대비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럼에도 세월이 흐르며 그는 마치 사약을 손수 내린 인물처럼 기억되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내 생각은 이렇다. 인수대비의 침묵과 방관은 분명 무책임했다. 며느리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끝내 나서지 않은 것은 그의 선택이었고 그 책임까지 벗어날 수는 없다. 다만 그 방관을 살인으로 바꿔치기 한 것은 후대의 이야기꾼들이었다. 진짜 반전은 다른 곳에 있다. 인수대비의 진짜 두 얼굴은 잔혹한 살인자와 자애로운 어머니가 아니었다. 학식 높은 저술가와 권력의 셈법 속에서 침묵을 택한 방관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침묵했던 그 셈법의 가장 큰 희생자가 되어 손자의 손에 무너진 노인이었다. 며느리 셋을 죽인 악녀라는 이름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씁쓸한 진실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침묵으로 방관한 죄, 그리고 그 침묵의 대가를 자신의 목숨으로 치른 노년의 비극이었다. 인수대비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이름은 오랫동안 하나의 이미지에 갇혀 있었다. 조선 후기로 접어들며 연려실기술과 같은 야사가 널리 읽혔고 그 안에서 인수대비는 며느리를 사사한 냉혹한 시어머니로 굳어졌다. 정사와 야사의 서술이 뒤섞이면서 사람들은 점차 어느 쪽이 진짜 기록인지 구분하지 않게 되었다. 근현대에 들어 이 이미지는 더욱 단단해졌다. 소설과 드라마가 반복해서 인수대비를 악녀로 그려냈다. 화면 속에서 그는 며느리를 몰아세우고 사약을 재촉하는 인물로 등장했다. 그러나 성종실록을 펼쳐보면 그 장면 어디에도 인수대비가 사사를 직접 명했다는 구절은 없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은 엇갈린다.
폐위와 사사의 최종 책임이 온전히 성종한 사람에게 있는가? 아니면 두 대비의 암묵적 동의가 결정적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쟁이 이어진다. 실록이라는 1차 사료조차 궁중 내밀한 논의의 세세한 부분까지는 다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정사와 야사 사이에 뚜렷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 간극을 구분하는 일은 단순히 한 인물의 명예를 가리는 문제를 넘어선다. 역사를 읽는 태도 자체에 관한 문제다. 기록과 이야기를 구분하지 않으면 한 사람의 생애 전체가 하나의 낙인으로 축소되어 버린다. 인수대비가 남긴 내용 역시 최근 들어 다시 평가받고 있다. 단순한 여성 교훈서를 넘어 15세기 조선 여성 지식인의 사유가 담긴 사료로서의 가치가 주목받는 중이다. 권력자이자 지식인이라는 이중의 정체성은 당대 왕실 여성 가운데 드문 사례였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역설이었다. 평생 권력의 셈법 속에서 살아온 여인이 결국 그 셈법이 낳은 손자에 의해 무너졌다. 침묵으로 지켜온 왕실의 질서가 침묵을 택했던 바로 그 사람을 향해 되돌아온 것이다. 인수대비의 생애는 결국 조선 왕실사에서 가장 오해받은 여성 중 하나로 남았다. 잔혹한 살인자라는 낙인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고한 인물도 아니었다. 방관과 침묵, 그리고 그 대가로 치른 비극적 최후. 이것이 실록이 전하는 인수대비의 진짜 얼굴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다. 인수대비가 눈을 감은 뒤에도 갑자사와의 피바람은 잦아들지 않았다. 연산군의 숙청은 이후로도 계속되었고 조정의 훈구 세력은 뿌리째 흔들렸다. 궁 안팎으로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 나날이 이어졌다. 연산군의 폭정은 그로부터 2년 더 이어졌다. 1506년 마침내 신하들이 뜻을 모아 반정을 일으켰다. 중종반정이었다. 연산군은 폐위되어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되었고 그의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새로운 임금의 자리에는 정현왕후의 아들 진성대군이 올랐다. 중종이었다. 인수대비보다 오래 살아남았던 정현왕후는 손자가 임금이 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왕씨의 마지막 어른 자리를 이어받았다. 인수대비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가 남긴 내용은 계속 궁중 여성 교육의 근간으로 쓰였다. 왕씨의 여인들은 그 책을 통해 예와 학문을 배웠다. 그러나 정작 그 책을 쓴 이의 이름은 대중의 기억 속에서 점점 다른 얼굴로 덧칠되어 갔다. 오늘날에도 인수대비는 사극과 드라마 속에서 자주 등장한다. 며느리를 몰아세우는 무서운 시어머니, 냉혹한 궁중 정치의 화신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그 이미지는 여전히 강렬하고 여전히 대중적이다. 그러나 실록을 근거로 다시 들여다본 인수대비의 생애는 훨씬 복합적이다. 청산과부로 새 아이를 키워낸 어머니, 배움을 통해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한 지식인, 왕씨의 존엄을 위해 침묵을 택한 권력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권력의 셈법에 스스로 희생된 노인. 이 모든 얼굴이 한 사람 안에 겹쳐 있었다. 며느리 셋을 죽였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인간적인 진실이 그 자리에 남았다. 완벽하지 않았던 한 여인이 시대의 무게 속에서 내린 선택과 그 대가에 관한 이야기다. 조선 왕실사에서 가장 오해받은 여성의 진짜 얼굴은 어쩌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모습으로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며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은 침묵이었다. 나는 인수대비가 악녀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침묵도 때로는 하나의 선택이며 그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이 생애가 보여준다. 며느리 셋을 죽인 여인은 없었다. 그러나 침묵으로 방관한 여인은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의 대가를 그는 결국 자신의 목숨으로 치렀다.